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알 인베스트먼트 하창보입니다. 오늘 또 11월의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는 그 2300포인트를 상당히 가벼운 몸짓으로 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조금 형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종가 지수 기준으로 700선을 마감을 했어요. 많은 종목들이 10월 달에 좀 힘든 장, 하지만 9월보다는 좀 나았는데, 또 오늘 이제 11월의 첫 거래일, 첫 진시황을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혼자 하기 좀 해서 또 요즘 이제 815 모니터에서 상당히 알찬 인사이트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하창봉 대표는 디테일과 미시적인 접근이 굉장히 강한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시적인 거 많이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이후에 815 모니터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김대준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2012년 정도. 네,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제가 되게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많이 도와주셨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까지 많이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신 분이고, 또 서로 이제 지금 좋은 자리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시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조금 이제 뭐 저는 약간 디테일한 걸 좀 많이 볼 거고, 그렇죠. 또 대표님 또 큰 그림 많이 하니까 네. 오늘 알찬 시간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잡아주세요. 자, 오늘의 그 정신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정신은 제가 한번 이렇게 3년 만에 산타가 온다, 선물, 퓨처, 프레젠트 해봤는데, 대표님 혹시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타랠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요. 네. 뭐 내일 모레 12월이기 때문에 한 달이 그렇죠. 건너면 그래서 산타랠리를 겨냥한 주가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적을 때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증시가 2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 사실 시장도 12월장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2020년 11월 달과 12월 달, 그리고 이듬해 1월 달, 지금의 9만 전자, 25만 데카오, 그쵸,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1월 10일 날 3,11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아이고. 삼성전자 96,800을 찍었죠. 내가 이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니까. 너무 디테일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저한테 디테일 하라고 말씀하셔놓고. 딱 여기까지 제가 외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필 11월이고. 그렇죠. 또 그때가 결정적으로 2020년도 약간, 물론 코로나로 좀 반등해오던 정시였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뭐 삼성전자 위주로 장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11월 달, 12월 달 당기고 1월 초순까지 가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9만 전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이라는 걸 해봤는데, 자, 일단 뭐 저는 일단 산타가 온다 안 온다라는 어떤 OX에서 네. 일단 저는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긴 오는데 한 군데 들렸다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뭐 일본 갔다. 네, 뭐 비슷한 경로로 해서 네. 한 군데 들렸다 오는 산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산타가 온다는 건 어쨌든 장이 오른다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산타는 누굴까요, 대표님 입장에서? 일단 제가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시장의 긍정적인 뷰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환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8원 정도 빠졌어요. 환율 하락의 요인을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이해를 네, 해야 네, 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외국인이 많이 사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적인 해석이고요. 시장의 구조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오늘 주요하게 시장에서 40포인트 이상의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위안화였습니다. 위안화. 네. 네. 위안화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7.33 위안, 그러니까 최근 내 고점을 완전히 돌파해봤거든요. 그러면 장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각도입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3기 출범하면서 정부에서 얘기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위안화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방어를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네.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서의 해석이 되냐면, 통화는 항상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위안화의 투기 세력이 잔존했었고 이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통화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방어하지 않겠다. 물론 슈팅이 있겠죠. 이 가격을 넘어서면서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를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전에 7.2위안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그쵸, 예, 포치. 상황이었고요. 네. 한번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아래로에.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에서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7.33위안 달러당 네. 이 가격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10시 이후부터 이게 급변했거든요. 위안화 약세로 슈팅이 났다. 슈팅이 났습니다. 네. 7.25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됐고요. 네. 여기에 원달러의 영향을 깊숙하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장중에 버텼어요. 네. 보합 수준에 버티다가 플러스권 움직이다가 장후반 2시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6원 정도로 급락을 했거든요. 위안화가 슈팅이 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슈팅 이후에 아래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위안화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사실은 네. 저도 장중에 장을 계속 보는데 네. 환율도 저도 오해하긴 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오전엔 제가 플러스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보니까 마이너스 8원 찍히길래 1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갑자기 그거네요.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가격의 이상 변동을 만든다면 그렇죠. 오히려 시장 경제의 환율 시장을 풀어버리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투기 세력 약간 그런 거네요.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놀이판이 된다면 맞습니다. 공매도를 풀어버리면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가는 가능할 것 수 있는 같은 거죠. 거죠. 맞습니다. 정부는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또 하나의 네. 그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장은 항상 분위기에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어떤 그렇죠. 재료보다는 이슈보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립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각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해서 미국, 중국,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네네. 또 유럽의 이태리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 3분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했고요. 네. 역성장이었죠. 그렇죠. 2분기에 마이너스 0.6 역성장이었습니다. 네. 3분기에 7, 8, 9월에 2.6% 성장을 플러스로 네. 돌려놨습니다. 네네, 맞아요. 3분기부터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4.8%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중국이 그 봉쇄령이 있었죠. 네. 상해부터 해가지고 중국 지역적들을 네. 봉쇄를 했습니다. 이 봉쇄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시진핑 상기 출범의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도시 간에 봉쇄를 했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봉쇄가 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2분기는 중국이 0.6%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그 성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분기 데이터가 3.9%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전망은 3.4% 전망을 했는데요. 전망치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기저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이 기저효과인데 GDP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를 판단해서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전 분기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 분기 대비 데이터로의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데이터는 좀 의미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안화를 잠깐 말씀드렸죠. 네. 위안화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꺾이는 포지션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내수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나는 상황하에서 네. 환율 상황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그 밀접한 그 무역 규모가 한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네. 상황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지난주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 중국 그 경제 성장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우리나라는 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1% 미만 성장을 했습니다. 환율 영향이죠. 근데 환율 영향은 위안화 그리고 전체 그 글로벌리 그 달러 인덱스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 또 산타 선물 저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도 하고 있고요. 저도 환율을 많이 보는데 저는 지금 봤어요. 위안화 환율 변동성을. 네. 아직 뭐한 거지죠.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네. 계속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못 네. 봤는데 와 지금 보니까 7.2732 위안이네요. 네.
변곡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원화하고 중국의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0.9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뭐 사실 오늘 외국인이 뭐 4,000원 규칙 사서 떨어지고 이런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인 그렇죠. 거고. 네. 환시장 같은 왜냐하면 최근에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어저께 유로존 CPI 예비치 3분기 10.7 나오면서 네네. 아마 이번 목요일 정도 내일입니까? 네. 명란은행도 금리 올릴 건데. 네. 그래서 약간 그 유로화나 파운드가 약간 주춤하면서 달러가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안화 꺾여주면 좋죠. 예, 좋고 또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럼 중국 상해 증시 본토라든지 홍콩이 아마 5% 정도인가 급반등했거든요. 홍콩뿐만 아니고요. ETF의 이제 항생 그 CSI 항생지수. 항생 지수뿐만 아니고 그 테크주들 있죠. 네네. 이게 장 마감에 가격이 급변하면서 10% 이상 다 올랐습니다. 네. ETF 상품들이. 그래서 중국의 전반의 그 상황이 지금 미 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박싱 현상 나타나고 네. 있는 분위기죠.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태로 바뀌기 직전 단계로 시장에서 보여줬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극단으로 치달을 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 미국과 중국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액면 그대로의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데이터가 보여준다. 저도 데이터 많이 봐요. 네. 훌륭하시죠. 데이터 아닙니까? 디테일의 근데 최강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선물회사 같이 다녔잖아요. 네. 예, 저도 옵션 가격 다 외웠었는데 그렇죠. GDP 수치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저는 아까 전에는 중국 3.9, 미국 2.6만 원 외우고 있었는데 네네. 1쿼터, 3쿼터. 아, 위안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 이러면 또 내일장이 아니라 앞으로 장에 대한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환시장이니까.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면 산타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시진핑? 그건 그렇죠. 아니겠죠. 예? 예? 산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진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이 될 수 있다. 아, 중국이 될 수가 오히려 중국이 그러니까 팬더가 아니라 네. 산타가 그러니까 루돌프가 아니라 네. 오히려 팬더가 올 수가 있다. 그렇죠. 아, 곰이 오는 거예요. 곰은 약세장인데요. 어떡하냐.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이 환율 이야기 오늘 바뀐 건 사실 제가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보는 지표가 있고 안 보는 지표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외환 시장에서 했던 약간 그거는 저도 지금 되게 처음 들었어요. 네. 중국이 그 외환 시장, 중국이 사실 2016년도인가요? 네. 이제 자유변동제로 바꾸면서 네. 일정 부분 위안화 고시를 하긴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반자유동 자율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을 최대한 고시환율 그 정책은 펴겠지만은 그렇죠. 뭐 인위적으로 지난 아마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20차 당대회 전에 위안화 쏟아부은 적이 있어요. 한번.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7.1 위안까지 떨어뜨린 거. 그렇죠. 이제 그 짓은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짓은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면 또 기대감이 되게 큰데요.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을 조금 떠나가지고 이 자료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제가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뛰면 이 약간 약달러 지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주일 한 달치인데 최근에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를 좀 회복하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는 조금 주춤되는데 한 1.9% 강세. 근데 월간 기준으로는 대략 지금 7% 정도 올라왔고요.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글쎄 거의 뭐 한 2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요 이야기는 이제 저는 그냥 이건 제 주제라 생각할 때 어떤 코인이 움직이면 일단 왜냐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7, 8월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7, 8월 달 증시가 지금 정확히 7월 달 증시가 지금 10월 달 증시랑 되게 비슷했고 8월 초순 증시가 8월 16일 날 고점 찍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1월 16일이 G20 정상회담 이틀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그 평행 이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나 이제 이거 지표 보십니까? 저는 코인을 자세하게 들어보지는 않는데요. 네. 저는 코인을 하나의 미국 시장의 그 테크주들의 선행 지표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 관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코인이 가장 강했던 시점이 지난해거든요. 엔비디아 날아가고 할 때. 네네네. 맞죠? 그렇죠. 네. 미국의 주가와 종목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코인이 움직일 때 관련해서 테크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달러는 약했었고.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별반 좋지 않았어요. 시장의 국면이 지난 그 6월에 3,316포인트 고점 찍고 우리나라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디커버링.
디커플링. 그렇죠.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때 코인의 시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기술주의 선도 지표는 저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우지수는 제가 봤더니 10월 달에 월간 기준으로 46년대 최고치로 많이 올랐어요. 올라갔습니다. 네. 12%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스닥은 한 6, 7%예요. 네.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랑.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 기술 쪽 요새 워낙 큰 종목만 갔으니까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건 별거 아닐 수 있긴 있는데 코인 시장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은 약간 달러 약세도 전환될 수 있고 그렇죠. 테크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는 건데 테크주 중에 제가 보는 게 이 친구 하나 있거든요. 도지코인. 테슬라.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 이게 도지코인의 시세인데 오늘 시세입니다. 오, 많이 올라갔네요. 워낙 근데 워낙 싸요. 아. 14센트 하니까 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200원도 안 200원 정도 하는데 언제든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워낙 수치가 작은데 오늘 24% 올랐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봤냐면 10월 28일부로 네. 테슬라가 트윗을 인수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지금 약간 뭐 지난주에 중국 쪽 모델 뭐 가격 내린 데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약간은 이제 일비께 적어놨고 이러려고 트윗 인수한 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네. 다른 여러 종목 내 상황에서 테슬라가 비교적 강했거든요. 다른 업종에. 그동안 종목보다. 지난주에 애들 날라갈 때 아. 튀었다.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아니 저는 트윗 때문에 못 갔다. 이게 왜냐하면 그 테슬라 트윗 인수하는 그 미국 중부에서 네. 30일까지인가 마무리 지으라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돈 받는다고 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막 테슬라 주식 팔아야 된다, 15조 팔아야 된다 했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띄워놨냐면 어쨌든 테슬라 없어도 우리나라 배터리는 잘 갔어요.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학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투자한 자금이 6조 원이랍니다. 그렇죠. 테슬라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돈남 언니가 네. 입 틀었어요. 뭐라고? 그 ARK입니까? 아, 그건 네, 미국의 이제 림 주식을 이끄는 그 돈남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 주식을 이거 앨런 머스크도 한번 이렇게 한 게 있어요. 2021년도 배터리 대회에서 배터리 원가 낮추겠다. 네. 그래서 25,000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대략 한 6, 7천만 원 전후하거든요. 네, 그 정도 하는 그러니까 저가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그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돈나무 언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엄청 물려 있거든요. 언니가 엄청 물려 있는데 만약에 정말 테슬라가 앞으로 뭐 2인승이 되든 간에 네. 지금 보통 지금 5인승 승용차죠 대부분. 그렇죠. 2인승이 되든 간에 조그마한 전기차를 25,000달러에 출시를 하게 되면 네. 테슬라의 주가는 1,500달러 간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관점이 테슬라가 약간 그런 성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먹는 그렇죠. 뭐 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테슬라의 근본 취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근본 취지가 화성을 여행하는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하 대표가 얘기했지만 로봇 만든다고 그러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한 대 1억 한답니다. 공장용 로봇이긴 하지만. 네. 요 부분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요 부분이 그 주가와 결합이 되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승 반전 포인트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없었어요. 전기차가 지난해 60만 대 생산 판매됐고, 올해 한 100만 대 생산 판매된다라고 본다면, 특별하게 전기차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이제 테슬라에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상반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네. 비아디한테 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을 결합시키게 되면 네.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국내 로봇 관련주도 이제 서서히 한번 봐야 되겠죠. 바닥 끼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 올라가면 네. 이게 뭐 테슬라는 사실 지금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전기차로 가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식상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인도량 수치 발표할 때도 아니고.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옛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보니까 그 6개월 만에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욕을 했어요. 지금 뭐냐 저 허접한 거.
에어드빈 비실비실대고 긋는 것도 엉성하고.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 스톰입니까? 그 친구를 딱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현대차에서 인수한 네, 회사이죠. 걔는 막 백덤블린도 하거든요. 네. 걔는 1, 2년 연구한 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나오는 지금 완전체 로봇이 되는 거고 테슬라는 6개월 동안 기준으로 테슬라 AI는 그렇습니다. 6개월 만에 그렇게 만들어냈으면 이거는 저도 이제 그 로봇에 실망하진 않았어요. 이번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것은 12개의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네. 500파운드의 피아노를 들어 올린 거거든요. 역시 디테일이 강하시네요. 아, 저는 원래 로봇에 꽂혀 있어요. 꽂혀 있다 말은 그렇고 내년도 23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도 딱 연초에 볼 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조금은 강하겠구나. 저도 이제 로봇 그 종목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저는 좀 큰 주식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그렇죠. 접근하거든요. 네. 대형주 위주로 하는데 소형주 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본다라면 로봇을 보고 있거든요. 그죠?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재용 회장 오늘 11월 1일 삼성의 창립 기념일이죠. 56주년입니다. 네. 디테일. 디테일가. 네. 그 삼성에서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4개입니다. 당연히 반도체일 거고, 네. 바이오일 거고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삼성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업종 섹터의 하나이고요. 네. 국내에는 아직 진짜 로봇 관련주라고 할 만한 기업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타났.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협동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돼 있나? 아니요 이제 두산에 숨어 있죠. 네. 네. 이제 그 친구가 사실 국내 협동 로봇은 그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공모 언제 하나요? 안 하겠죠 아마. 모르겠어요. 두산이 또 재무 구조가 어려우니까 네.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외시장 한번 두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보틱스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장을 하면 네. 주가 되게 환호해요. 이번 주 그쵸. 금요일 유로메카라는 또 협동 레볼로 회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네. 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저는 지난번에 SBB 테크 들어올 때 보니까 또 미리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건 약간 미세한 흐름이지만은 한번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을 한번 정해서 네.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제가 뽑아봤어요. 화면 좀 잡아주시면 오늘 종가입니다. 여러분 화면 작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6만 전자 마감했습니다. 어우, 다행입니다. 예, 6만 전자. 그 다음에 LG엔솔은 55만 원 건 이제 신고가까지 갔고, 네. 그 다음에 SDI가 76만 원 왔습니다. 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히어로는 051910 LG화학이 무려 70만 원까지 왔어요. 오늘 슈팅이 나왔죠. 8%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SDI가 어떻고 배터리가 어떻고 뭐 LG화학도 이제 실적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됐고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우리 하이닉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하이닉스 제가 저한테 조금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배경 설명하고 하이닉스의 전망까지 3분이나요? 5분을 드려야죠. 대표님. 네. 전망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리고 지수에 비해서 네. 최근에 이제 내용은 이제 칩4라고 하죠. 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이 4개 나라가 동맹을 연합을 해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견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은 반도체 1, 2, 3, 4위입니다. 그렇죠. 5위가 중국이거든요. 네. 1, 2, 3, 4위가 연합을 해서 5위를 견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중국의 그 동수서계입니다. 동수서계 정책이라고 해서 네. 동쪽의 데이터 센터를 서쪽의 계산 센터 옮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동수서계 정책이 그 경제 유발 효과가 8천조라고 합니다. 경제 유발 효과뿐만이 아니고 그 중국이 가장 취약했던 IT, AI, 인공지능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1년에 70조씩 투여해서 10년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중국이 이 서쪽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서해하고 겹해 있는 서쪽에 보면은 네. 원자력 발전소가 서쪽 그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IT 기업들이 다 이쪽 블록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지금까지는 서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잘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비트코인 얘기도 했지만 네.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죠. 센터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폭락한 게 중국이 막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서계가 뭐냐면 동쪽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죠. 네.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왜? 서쪽에 중국이 10년 이상 동안 태양광, 풍력, 이 자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쪽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요. 근데 올여름에 네. 그 서천성 그쪽에 네.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물은 그런데 전력은 남아입니다. 수력 발전. 아, 그래요? 전력은 그러니까 수력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네, 네.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그린 에너지 쪽을 집중 투자를 해서 네. 서쪽은 전력이 남아돌고 있고 동쪽은 전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10년 동안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IT 기술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의 기존에 2014년도 추진했던 1대1로 정책 이후로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견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네.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 제한 규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픽 그렇죠. 카드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네. 주요 사용품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니들 수출 규제를 동참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가장 강한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항상 서버 반도체 교체주의가 되면 주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부 탈피를 해서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좀 더 강하게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거의 95% 이상은 현지 생산입니다. 중국 공장에 생산해서 중국에 납품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퍼센테이지는 한 자릿수이고요. 네. 대략 저희가 판단할 때 한 7% 정도 매출, 만약에 이 치포가 동맹이 결정되고 수출 규제를 할 때에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한 7% 정도 매출 저하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형태의 이런 하락이라든가 네. 또는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땐 전혀 단순하게 반도체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니라는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거는 스킵해도 되죠. 아니 만약에 중간선거 바이든 바뀌죠. 지면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 뭐 뒤집혀야 하겠습니까? 중간 선거가 지더라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바이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2세거든요. 80대. 예. 그러면 중간 선거에 우세하게 나와서 재선을 하게 되면 86세, 7세, 뭐 8세 되겠죠?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닌데 네. 어렵더라. 네. 그래. 중간 선거는 네. 대통령 이번까지예요, 이번. 임기 문제가 아니고요. 하원하고 대법관하고 주지사하고 이런 선거기 때문에 네, 네. 저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2년만 더 하시고 그렇죠. 네. 이번까지만 하시고 네. 그리고 중간 선거 상황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를 한번 다시 옆길로 샜는데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제가 이제 근본적인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최근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이닉스 주가 많이 들여다보십니까? 전 자주 봅니다. 저는 자주가 아니라 시시각각 매일 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아, 네. 하이닉스 주가 패턴이 뭐냐면 한번 지금 차트 네, 띄워져 띄워드릴까요? 있으신가요? 예. 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띄우셔가지고 지금 주가를 잠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시차를 월봉인가요? 아, 월봉입니다. 네, 일봉으로 예, 바꿔주시고요. 정확하죠? 네. 차트 보면 월봉, 일봉 네, 주고 네. 다 압니다. 패턴 아니죠. 지금 차트 딱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 넣어두시고요. 시간을 뒤로 되돌려서 2020년 10월로 한번 시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요? 네. 예, 그러면 2020년 10월 경입니다. 예, 10월경 10월 뭐 15일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뭐, 10월 15일. 예. 조금 차트를 한번 켜주십시오. 아, 키워요? 예. 그렇죠. 스톱. 예.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 앞전에 주가 하락이 나왔던 게 팬데믹입니다. 이건 코로나죠. 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예. 그리고 주가가 뭐 조금 반등 줬죠. 네. 그리고 그 뒷단에서 지금 9월인가요, 8월인가요, 저기 한번
7, 8, 9 이때 2020년. 그래서 네. 종목 간의 흐름이 그렇게 깨어지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2차전지 많이 갔고 이때 개별 종목들 많이 갔고 네. 뭐 등등등 근데 했었습니다. 이때 혹시 하이닉스가 매도 리포트 나올 때 아닙니까?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뭐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네, 해서 8월 달. 가격적으로 볼 때 팬데믹 상황과 유사한 형태의 가격을 네. 찍어줬거든요. 네네네. 유난히 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주가 올라갔거든요. 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이후에 주가 상황. 아, 제가 이거를 기간을 이렇게 했구나. 네. 이후에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휩소가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닉스는. 특히나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안 가네. 그럼 제가 말로 구현을 해드릴게요. 네. 이 이후에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타 종목에 비해서 하락률이 큰 것은 네. 이 종목의 습성 자체가 휩소가 큽니다. 속임수가 많다는 거네. 가기 전에 한번 쫙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제 있으면 이때부터 갔다는 이야기. 그렇죠. 예. 그때부터 자리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전체 시장이 가기도 했었지만 네, 2020년 11월 달과 요때는 그렇죠. 반도체가 뭐 10월 네. 15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전체 반도체 상황을 끌어갔던 게 네.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하이닉스가 주력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끌고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시장 형성을 하면서 하 대표와 제가 앞서 모두의 산타랠리 얘기하면서 산타 선물을 얘기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대전제는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가야 될 종목을 찾았을 때 뭐 2차전지 잠깐 얘기했지만 2차전지는 종목 간의 순환이 너무 강하니까 네. 반도체가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국내 전체 상장 기업 중에 한 120개 되고요. 이 120개가 시총 끌어가는 건 한 30% 됩니다. 네. 반도체 가야 됩니다. 반도체 안 가고 지수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 했거든. 지수가 지금 2,300 올라오는데 네. 이게 이제 2,400이 가고 2,500이 가고 하려 그러면 네. 한 친구가 네.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 친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만으로 안 됩니다. 네. 방금 지수 얘기했는데 하나 더 팁으로 네네. 그 하 대표는 이 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어디까지 갈 것 같은가요? 저는 사실 중간 마디 정도는 그어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왔다고 해서 뭐 자를 생각은 없어요. 중간 마디. 저는 구체적으로 2,4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2,450. 네. 저는 2,650. 근거가 뭔가 2,450원? 그건 저는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일단. 2,650을 보는 이유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근거는 그 하 대표 혹시 피보나치 수열 아나요? 네. 피보나치 수열이 1, 2, 3, 5, 8, 12, 8과 10은 21.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앞자리 두 자리를 합하면 뒷자리가 되는 1과 2를 합하면 3이 되고 2와 3을 합하면 5가 되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1과 5를 나누면 0.618 대 0.38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문과에서 수학은 그렇게 되돌림 비율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인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낌을 갖는 비율이랍니다. 38.2와 61.8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안방, 그러니까 아파트 안방을 보면 이 비율입니다. 618 대 382.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게 캔버스죠. 그림 그릴 때 캔버스. 네. 캔버스 자체도 0.618 대 0.38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많이 사용하는데 A4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피라미드 있죠. 네. 피라미드가 정육면체 돌로 쌓은 게 아니고요. 요 0.618, 0.382 비율로 된 육면체랍니다. 요런 이제 구조가 사람이 판단할 때 가장 편안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의 되돌림을 판단할 때 왜 제가 2650 근처를 지수의 상단부로 보냐라는 걸 판단해 보면 지난해 그 6월 25일에 3316포인트 고점 찍고 최근에 2150포인트 저점 찍었죠. 네. 대략 한 어바웃 개념으로 1200포인트죠. 네. 그러면 0.318이 아니면 40%라고 잡고 네. 1200포인트에 40%면 400, 428, 480, 대략 500포인트 되겠죠? 네. 그러면 2150에서 500포인트를 더하면 2650. 네. 그러면 우리는 딱 시장을 판단해서 2550부터 조정에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좀 더 가져가자. 하 대표가 그냥 2450도 그냥 건너뛰자.
저는 건너뛰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차트 하나 꺼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되돌림 비율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00이 내려가게 되면 그렇죠. 하락폭에 38.2,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40,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무릎사,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깨에 해당하는 게 이제 61.8, 그렇죠. 단순 계산 62%인데 제가 이걸 월봉을 한번 꺼봤어요. 아, 월봉.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3,300포인트, 네. 그리고 밑에가 이제 2,150이니까 이 하락폭의 되돌림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지금 이 자리가 이게 12월 달 연말 산타가 됐고 오면서 슈팅난 출발점, 아, 그리고 올해 첫 번째 1월 달 폭락했을 때의 저점, 그것도 맞네요. 6월 달 금리 쇼크로 파월이 정신 차릴 때 출발점. 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말이 되든 또 연초 조금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2650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건 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흐름이 바뀌죠. 흐름이 바뀌는 건데. 네. 아, 뭘 사야 될까요? IT죠. 그렇죠. 하이닉스겠죠. 그렇죠. 네. 저는 겪어봤으니까 코로나 때도.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 2020년도에 주가 움직일 때 첫 번째로 10월장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던 업종이 반도체고요. 네. 12월 24일에 LG전자가 상한가 쳤죠. 네. 그리고 1월 4일부터 올해도 혹시 여기 8일 가족분들 LG전자 많아. LG전자 습성이요. 정말 안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LG 주식이 좀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LG 주식. 근데 삼성도 사실은 그래요. 요새 좀 날아다닌 거지. 그렇죠. 네. LG 주식. 그래서 지금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스럽고 힘들고 네. 답답하실 수 있는데 LG 그룹주들의 주가 습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그냥 한번 넣어놓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아까 반도체 12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전기전자 플러스 디스플레이 업종이 110개 종목입니다. 네. 시가총액의 30%를 반도체가 차지하겠지만 한 13%의 비율로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낙수 효과를 말씀하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지수가 2300, 2350 여기까지는 일부 몇몇 2차전지 종목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얼마든지 여기까지는 뭐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한 단계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폭발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가야죠. 요게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효율적인 경영가죠. 네. 효율적인 자산 배분. 이게 네. 경제학의 원론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자산 배분에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LG전자 좋고 하이닉스 좋고 뭐 다 좋은데 좀 더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인 종목들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기전자는 PCB 업체가 될 거고요. 뭐 반도체가 어차피 PCB 기판 같이 가죠. 그렇죠. 어차피 네. 비슷한 맥락에서의 종목일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조금 더 가벼운, 파운드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DBI텍이라든가, 네.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보다 약간 몸집이 가벼운 것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품 중에서 만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자의 종목군은 네. 이런 그 아주 핵심 대형주의 그 흐름을 보면서 2등주 정도. 요 정도의 투자를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서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역시나 이제 의외로 네. IT 반도체나 이런 거에 트리거가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올라야 되는 거네. 맞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주식 투자 하다 보면 항상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어제, 그제, 1년 전에 네, 무슨 네, 일이었는가 다 망각을 합니다. 지수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400포인트 제자리 찾는 과정이 만 3개월, 4개월 걸렸습니다. 네. 2,400까지. 그러면 2,400까지 와서 7, 8, 9 횡보할 때 아까 개별 종목 말했지만 제일 먼저 치고 갔던 게 LG화학입니다. LG와. 네. LG화학 플러스 SK케미칼. 이 두 종목이 먼저 시장을 딱 치고 갔어요. 먼저. 그러면 지금 2차전지에 가는 것도 시장의 패션이라는 거죠. 패션은 돌고 돕니다. 근데 그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부문이었고 그렇죠. SK케미칼은 백신,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 다 분사했죠. 네. 분사했지만 분사해서 회사의 성격은 달리 했지만 성격은 다르지만은 다르지만 네.
주도하는, 그러니까 네. 지금 또 LG 화학이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하고 네. 제가 잠깐 바이오 섹터를 언급했죠. 네. 주식 투자 깊이 하게 되면 이제 FOMC 회의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FOMC 회의 있죠. 네, 있어요. 뭐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비트코인 가격도 좀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할 게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최대 악재로서 영향을 받은 업종은 성장주입니다. 네. 성장주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성장주 섹터는 회사가 그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R&D 쪽에 계속 자금을 투여해서 그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업종이 성장주더라고요. 기약 없는 바이오. 그렇죠. 기약 없는 바이오인데 이게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안 터지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 섹터는 조달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은행으로부터 뭐 1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면 이게 금리가 1%에 4% 가면 4배의 조달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또 바이오는 돈도 잘 안 주죠. 그렇죠. 회사채 땡겨야 돼. 회사채 뭐가 있어 회사채를 땡겨야 돼. 그래서 금리 상황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스탠스를 갖는다 그러면 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바이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럼 하나? 저는 진짜 바이오는 그 두 종목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일반 투자분들이 말하는 네. 카드라 그런 바이오는 아니네요. 그거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삼바나 이런 게 이야기하면 삼바, 유한양, 대홍제약 이야기하잖아요. 네. 콧방귀 껴요. 3반은 100만 원 넘어가서 액분할 겁니다. 갑자기 막 들어오는 질문이 HLB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티슈진, 신라젠 이렇게 들으면 황망스럽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그럼 오늘 좀 장에서 보이는 게 이건 짧게 한번 갈게요. 네네. 뭐 대표님 또 뭐 라이튼 개별주들도 짧게 보시지만 오늘 네네. 가장 했던 게 그래도 원전이 네. 아침에 좀 출발을 좀 갭상을 했다가 네. 비리비리비리 하다가 네. 다시 확 뭐 한전기술 같은 상한가 상한가 들어가고 들어갔죠. 네. 막판에 다른 친구들은 상한가 갈까 말까 하다가 조금 버겁게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더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란 말은 그렇고 네. 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시세가 내일 간다고는 안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전주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원전주거든요. 아, 그랬어요? 잘 모릅니다. 근데 주가 패턴과 속성을 보게 되면 재료 가치가 계속 바뀌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최근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았죠.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매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를 빵 띄운 과정에서 이 종목의 재료가 추가로 살아날 수 있는 재료는 틀림없거든요. 네. 연속적으로 매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은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릴 것 같아, 잠깐. 네. 근데 흔들리고 나서 좀 더 갈 수 있다는 측면이죠.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재료 가치가 살아 있고 오늘 흐름의 세기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 이틀을 쉴지 3일을 쉴지는 모르겠지만 쉬고 나서 흐름이 더 갈 수 있는 가격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린 건 이게 이제 MOU까지 간 거고 아직 최종 협상 단계 나온 거 아니고 그렇죠. 실제적인 발주는 26년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상당히 상징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 경직이 보이겠지만은 이제 오늘 정도의 뭐 상한가의 탄력성 왜냐하면 또 내일도 여기 덤빌까봐. 내일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조정 매집이라는 게 되게 이게 네. 트레이더들이 바라보는 것마다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기관의 투자를 가끔 하라 그러는데 저는 최소한 이번 주는 안 보려고요. 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딱 적절하네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이번 주 어쨌든 이벤트가 네. 뭐 금리, 그렇죠. FOMC, 그렇죠. 파월, 그렇죠. 그럼 제일 많이 변할 게 달러하고 채권인데 당연하죠. 이거는 달러랑 채권 상관없는 섹터잖아요. 전혀 다른 섹터입니다. 그렇죠. 이슈 종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저는 오늘 하이닉스들 보면서 요 정도면 다시 한번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V자 반등은 모르겠지만은 네. 어제 이틀 동안에 하이닉스 패대기는 저는 심했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SDI, 뭐 LG엔솔 있지만은 네. 어차피 LG엔솔과 뭐 삼바나 LG화학은 보유자 입장에서도 피라미딩 매수는 힘든 팔지 않기 때문에 간다 본다면 그렇죠. 지수가 뭐 2,400, 500 가려고 하면 그거 누군가 받쳐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엄청 안 좋다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몰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네. 화장품 관련주 물론 뭐 CNC 인터내셔널은 아주 개별주는 미국 쪽 비중이 많다 보니까 별게 없는데 의외로 조금 반등을 해버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혹시 실적 보셨나요? 최근래의 실적. 망인데 망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아모레 상대적으로? 퍼시픽,
그렇죠. 중국과 연동되어서 화장품 산업이 발전할 때, K-뷰티 할 때 이전 수준의 실적과 지금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 예전. 예, 예전에 보면 그 이하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드렸죠. 네. 올해 그러니까 3분기 GDP가 3.9% 성장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물론 중국은 데이터를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 다시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발주들이 계속 기업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매출은 저점 찍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고 가격적인 전환과 어떤 그 분위기적인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실적 발표한 요 최악의 시점이.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신규 투자는 아직 아니고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그럼 겁니다. 뭐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트레이딩 영역이라 그런 거는 사가지고만 일주일 내에 두 자릿수 수익 나오는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일 구간이 아닙니다. 아닌. 네. 잔잔하게 바닥 짚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흐름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급 좋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급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이거든요. 네. 관심은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거. 아, 저는 이제 왜 이거를 자꾸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냐면, 네. 우리 방송 처음 하실 때 대표님께서 네. 제가 캐치 안 한 걸 말씀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 위아나 오늘 강세로 갔다.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어쨌든 간에 11월이고, 뭐, 우리가 뭐 강군제 뭐 많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계절적으로 지금 11월은 쇼핑 쇼비고, 광군제, 우리나라 뭐 제과점 빼빼로데이가 중국에서는 광군제고, 아,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고, 네. 또 하나가 제가 왜 이걸 딱 뽑으면서 생각을 한 게, 다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데 주가가 이미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안 좋을 것 같아 주가를 쭉 빼다가 네. 의외로 실적 발표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지 않냐는 시각을, 호텔 신라는 좀 반대로 움직였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 중국 이제 위안화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정말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저희는 또 중국 바라보는 게 그 12월 달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슨 이슈가 있나요?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예. 중국이 이제 내년도 정책. 아.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중국 경제를 많이 보면서 오히려 중국 관련 기업들 지금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 대표 중국인 설이 있던데 그건 설명을 한번 하시죠. 그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명백한 예, 잘못된 오보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예. 너무 친중국적인 데이터를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있어요. 그 오늘 장 마치고 나온 이야기인데 네. 빈살만 다시 한국 온다는데요. 여기는 이거 잘 안 보시는 섹터입니까? 왕세자가 총리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다 합니다. 네, 그 네옴시티는 203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45년까지 하고요. 한참 먼 이야기인데. 먼 얘기인데 아,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핫해요, 네옴시티가. 저기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신도시가 뭐죠? 그 저기 세자 카타 아니 두바이? 두바이. 네. 두바이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사업이 시행을 했고요. 2010년에 추진을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여기 엄청나게 두바이인가? 사우디가 두바이. 두바이 맞습니다. 바다에 뜬 네. 도시. 그 두바이에 가게 되면 큰 대관람차가 있죠. 아, 이게 큰, 예, 그걸 영국에 가면 런던 아이가 있고요. 그렇죠, 예, 도쿄에 가면 도쿄 대관람차가 있고. 지금 송도에서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들려야 되네. 두바이의 그 대관람차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만든 건데, 네. 중동 하면 국내 그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현대건설 뭐. 현대건설 비롯해서 네. 해외 건설 사업 부분에 많이 나가 있는 뭐 기업들 많습니다. 대우건설도 있고요.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산에서 지금 유치하고 있는 엑스포 있죠. 네. 사우디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왕세자? 네,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 안 온다 계속 밀당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아니고요. 네. 올해가 그 한국하고 사우디하고 네. 수교 60주년인가 그렇대요. 오. 그래서 원래 오는 일정이었는데 네. 오늘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게 다음 주 빈살만 왕세자가 네. 인도네시아 갑니다. 그러니까 또 G20 정상회담에 네. 사우디 참석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정상회담 하고 네. 하고 그리고 나서 내 한국 갈게.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나 이슈는 좀 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아예 그냥 팔붙고 나서요. 네. 이 이슈는 네.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이슈예요. 길게. 네. 왜냐하면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연결돼 있죠. 건설만 아니라 오늘은 뭐, 오죽하면 시멘트 업체도 드론 관련 우주항공 그 도심항공 관련 기업까지 지금 그것도 사실 원희룡 장관의 입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건설 섹터 위주로 보는데요. 네. 건설 섹터가 지금 갈 수 있는 어떤 이 펌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틀림없이 어떤 시장에서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네. 재건 사업도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 관련한 섹터들은 한번 나와서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계속 확장 재생산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말까지는 해가지고 요 왜냐면 이게 약간 매매장이긴 해요. 네. 매매장 워낙 변동성이 좋으니까 게다가 이 종목들이 하필이면 네. 공매도의 타겟이 안 되는 코스피 중소형주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움직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해봤는데 대표님께서 약간 장기적으로 그래도 한번 그렇죠. 봐야 된다. 네,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도 사이즈가 크니까 뭐 그렇긴 700조입니까? 700조. 네. 15년 동안 700조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2030년부터 2045년까지. 근데 뭐 달러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5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일정은 알고 계셨어요? G20 정상회담. 아,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음 달 중간 선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저는 사실 11월 달 큰 이벤트를 세 가지로 뽑으라면 네. 첫 번째가 이번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될 것 같고 당연하죠. 두 번째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11일 나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11월 15일과 16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G20 정상회담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과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또 사우디와 바이든도 풀어야 되거든요. G20에서 중국 관계가 조금 풀어질 거기 다 가능성이 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도 오고 바이든도 이제 그냥 중간고 끝났으니까 편하죠. 편하기는 뭐 인상 찡그리 옵니다. 지금 나살도 달라고 지금 바이든 4년 초갑니다. 4년 초까지요. 네, 지금 뭐 이미 선거를 본 것처럼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네, 4년 초. 어쨌든 너덜너덜해서 올 겁니다. 그다음 빈살만 역시나 건들면서 올 겁니다. 그렇죠. 왜 빈살만은 지금 푸틴을 만나도 없게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시진핑도 사실 좋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번 정상회담 히어로는 빈살만입니다. 그럴 것 같으네요. 네, 이 이야기도 다음에 또 한번 드려야겠구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찐시황이 아마 또 우리 대표님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근데 저도 이제 원래 이게 제 시간이거든요. 제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약간 저희 화요일날 파일럿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럿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가다 보니까 많이 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하이닉스 인사이트라든지 또 지수의 이제 피부나치 이런 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맞든 틀리든 자반님만의 어떤 기준치를 갖고 보신다면 그렇죠. 어느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많이 흔들릴 것 같지 않고 어느 때보다 지금 11월 달은 저도 생각하는데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급박한데요. 마음이 급할수록 오히려 시장에 대한 뷰라든지 전망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찐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